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이노가 누구일까요? 필명 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세이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순자산 1000억대의 자산가라고 하고요. 1955년 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서너 살 유년기 동안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린 후에 사망하셨고 친부모를 모두 열고 고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건강과 가난 때문에 휴학을 하게 되고 친구 아버님과 친구들의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다 그래요. 공군사병으로 복무하는 동안에 군부대 부동산관리 업무와 도서관 관장을 맡기도 했고요. 제대 후 영어 공부에 몰두해서 미 8군 메릴랜드 대학 분교에 입학도 하게 됩니다. 학비를 벌고자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과외, 입시 영어학원, 번역 작업 등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거의 10여 년 동안 쉬는 날 없이 밤늦도록 일과 공부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의류업, 정보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으로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의 자산을 외환투자, 부동산 경매, 주식 등으로 증대시키게 되고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현재의 자산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직도 역임하게 되고요. 사업상 70여 개국에 여행을 하면서 국내에서 경영하였던 회사들은 수출탁과 산업훈장을 받게 되었고 인재경영 대상 후보로 오르기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이노가 한 이야기 보면은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하였던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고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어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사업이나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홍수나 화재 등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가도 재기에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제로점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로점에서 출발하였던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제로점으로 가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야 하는 미지의 불안한 공포로 비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실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하였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 체면에 흠집을 내라는 게 세이노의 말입니다. 출발점을 저 낮은 곳에서 다시 그어라는 건데요. 당신이 놓치려고 하지 않은 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무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라고 세이노는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드류켐은 자살론에서 자살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요.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총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감이나 우울증이 있게 되고 이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지나치게 융합, 결속되어 집단을 위한 희생적으로 하는 자살이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적응이 갑자기 차단되고 와해되면서 삶의 기준을 상실할 때 발생하는 게 자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살은 아마도 이기적인 자살과 아노미 자살이 혼합된 뜻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요?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류대를 못 간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지금의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거라는, 지금의 봉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하는 미리 계산된 것 때문에 체념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난하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기를 두들겨대면서 미래의 삶에 절망적인 번호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게 세이노의 이야기인데요. 트레인스포팅 게임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삶의 번호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에 새로 일어날 수도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는 건데요.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따위의 생각은 추워도 갖지 말라는 게 세이노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역시 미래 방정식에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고 패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뭘 배우든 간에 뭘 하든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조만간 빗장 너머에서 비치는 강력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변화를 잘못 찍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길을 바꾸라는 건데요. 거기서 세상이 무섭도록 빠르게 새 삶을 여러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느냐고 수많은 사례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한다고 합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부터 해보려는 그의 태도에 나는 짜증을 엄청 냈으며 결국 그는 내가 제시한 방법론을 받아들여 1년이 지나자 그의 예금액은 수천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채 못 돼서 그 금액은 2억 원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6개월여가 지나자 그가 내게 보고한 예금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그래요. 물론 내가 아주 약간의 재테크 조언을 해주긴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조언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에는 피를 토하는 자세로 하라고 합니다. 특히 30대 중반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하고 최대한 일터나 학교에 가깝게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므로 밥을 굶거나 조금만 먹고 시간을 철저하게 아끼려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시간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씹어 먹으라고 합니다. 결국 능력을 키워야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건강도 유지 가능하다는 사실인데요. 능력을 키우려면 내가 권유하는 바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낮에 일을 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피곤함이나 체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젤렌스키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고요.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96%의 걱정거리는 모두 쓸모없는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남이 고민거리를 오직 두 가지로 나눈다. 내가 걱정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 비를 멈추는 일은 당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에 속한 문제는 신에게 맡겨라.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에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게 세이노의 말입니다. 앤드류 매튜스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나는 올빼미 체질이어서 늦게 자기에 새벽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라. 당신은 고민의 영혼을 갉아먹히게 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대로 실행하라. 해결책을 보이지 않으면 무시해라. 고민 하나 안 하는 결과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고민은 10분만 해라. 고민과 문제를 혼동하지 마라. 고민은 마음속에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는 뜻이고 문제는 해답 혹은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고민이 어떤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민을 중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돈을 쫓아다닌다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예를 들어 대리운전은 제 아무리 수입이 좋아 보여도 시간당 인건비는 많이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길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면 빚이 많다면 땡전 한 푼 없다면 그 일을 해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아라. 그리고 난 뒤에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배워라. 봉급이 적더라도 쓰고 기를 쓰고 그 일을 해라. 거기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흐르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대상으로서의 시간이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 시간 같은 것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를 카이노스로 바꾸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를 카이노스로 변화시키는 시도가 없는 시간은 그저 세월의 주름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고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그 노동시간은 돈이 되게 하는 시간에 해당됩니다. 돈이 되는 시간은 그 시간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크로노스가 될 수도 있고 카이노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여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무심하게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개선하고자 하고 자신의 힘을 모아 쏟아부으면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것입니다. 돈이 되는 시간은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을 얻는 데 사용되는 시간, 역시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우수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다면 일단은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부를 잘한다고 바친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고 우선은 지금 하는 일과 관련된 것들부터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일과 관련된 책들은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충만한 책들만 읽는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수 있지만 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지식들을 위하여 돈이 되는 시간을 먼저 투자하는 사람만이 크로노스의 근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장담하건대 재미있는 것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의 삶 자체는 조만간 재미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물건, 이를테면 자동차나 연인이나 암은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만 중요합니다. 그에 반해 돈은 그것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지금의 시간이 미래의 돈이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인생이란 비스켓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스켓통에 비스켓이 가득 들어있고 거기엔 좋아하는 것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먹어버리면 그 다음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만 남게 된답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걸 겪어두면 나중에 편해지고 인생은 비스켓통이라고. 빈곤은 지나친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기에 하나님의 의를 자칫 무시하게 될 때 위험함이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공중의 새와 들의 것을 보호하듯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지 그냥 놀고 있어도 의식주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반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통장에 돈이 넉넉히 있다면 안심이 되고 걱정거리도 웬만큼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이 아니라면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가난한 이유, 당신 역시 가난한 이유, 당신의 자녀마저 앞으로 가난하게 살게 되는 이유는 당신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이 글러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세습한 당신 역시 생각과 행동이 글러먹었기에 당신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이를 어떻게 하여야 남들보다 더 잘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그런 뜻의 말을 조심스럽게 몇 차례 하곤 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철저하게 부려먹고 환장하겠네 라는 말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라고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자신을 보아 침묵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과는 상관없이 빈곤층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빈곤층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면서 결국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빈민층 자녀에게 제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도 부모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워릭대 연구팀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연구하고자 매년 영국인 1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생활 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행복의 정도를 금액으로 측정하는 최초의 분석적 시도였는데요. 연구팀은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돈의 액수는 1만 파운드, 약 18억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 실정으로는 약 9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100만 파운드의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 이래서 성취감, 만족감, 결혼생활, 건강 등이 행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결정짓고 있습니다. 인간의 환경이 바뀌면 재빨리 그 새로운 환경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당연심리 때문에 전세를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이 몇 년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파생의 소설 목걸이에서 주인공 마틸드는 하급 관리의 아내였지만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장관 부부가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장을 받고 남편에게 옷이 없다고 탓하지만 남편은 몰래 저금해둔 400프랑을 내놓게 됩니다. 멋진 옷이 생겼지만 그녀는 보석이 없음을 다시 탓했고 친구인 돈 많은 플레스테 부인에게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파티에서 마틸드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기품이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목걸이를
없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파리 시내를 헤매며 가까스로 프레스체 부인 것과 똑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찾아냅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남긴 18,000파운드의 모든 물건을 담보로 36,000프랑짜리 목걸이를 사게 됩니다. 그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두 사람은 작은 새방으로 옮기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빚을 다 갚기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늙어버린 그녀가 어느 날 생젤리에서 프레스체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기가 빌렸던 그 목걸이가 사실은 500프랑짜리 모조품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섭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입고 걸치고 마시고 먹고 놀고 타는 데 있어서 갖가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이루어지는 중산층의 모방 소비와 하류층의 실망 소비입니다. 능력도 없는데 부자들의 소비를 흉내낸다든가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소비가 부자들을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범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비하는 것들은 대다수가 실은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체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재우 서울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심리학적으로 가소비 성향을 권력 욕구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분수에 맞지 않게 소비를 하는 것은 자신이 힘을 가졌다는 짜릿한 맛을 즐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희귀한 물건을 사 모으는 것은 권력 욕구의 본질이 남에게 기쁜 인상을 남기려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소비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애리조나 대학 경영대학원의 에릭 린드 플래시드 박사팀이 1997년 발표한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논문은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젊은이들은 물질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비벽이 심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진실되고 따뜻한 인간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는 족족 돈을 쓰느라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는다고 카드빚만 계속 쌓인다고 한다면 당신은 진실된 인간관계가 뭔지 모르고 그저 남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싶어하는 허세만 강한 정신적 미숙아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가소비가 가소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지출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분 내느라고 사용했는가, 라이프 스타일 유지, 문화생활을 하고자,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가소비로 몰아붙입니다. 후자로 사는 삶만이 유일한 삶의 형태로 숭배되어서는 안됩니다. 나처럼 부자로 살겠다고 걱정을 하고 덤빈 삶도 인간의 삶이며 반대로 가난하지만 자연 속에서 전략하면서 삶을 관조하며 사는 삶도 인간의 삶이고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삶도 인간의 삶이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평생 하지만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인간의 삶입니다. 즉 삶의 형태에 우열이 없으며 모든 것은 각자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요사키의 가난한 아버지는 우리는 그냥 가르치는 것을 좋아할 뿐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게 좋아 교단 생활을 오래 한 가난한 아버지는 부자 아빠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이노의 가르침에 대한 책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인데요. 735페이지나 되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